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장윤옥이라고 해요. 저는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가난으로 쪼그라든 집 둘째로 태어났답니다. 위로는 언니가, 제 밑으로는 남동생이 있었으니 그야말로 이리저리 제대로 치이며 자랐어요. 어린 시절 내내 저는 뒤로 물러서는 것에 익숙했고 늘 그늘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모두가 힘들었겠지만 저희 집은 끊임없이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매달 아버지가 월급을 받으시면 쌀부터 커다란 가마니로 사다 놓곤 했는데 엄마는 그 쌀가마니를 들여놓는 날이면 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들여놓은 쌀은 보리 같은 다른 곡식 섞어 아끼고 아껴 먹어야 했으니 어찌나 오래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한참 먹다 보면 꼭 쌀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땐 쌀이 요즘 같지 않아서 아무리 곤란해도 돌이 엄청 씹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돌 씹히는 것보다 쌀벌레가 더 싫었어요. 그놈의 쌀벌레 없는 쌀 좀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었죠. 요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못 믿겠다 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한때 실제 제 가족이 겪었던 고난의 기록이자 오늘날 누리는 풍요로운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 시절이죠. 그렇게 어려운 시절, 그것도 30 많은 둘째로 자란 저를 처음으로 소중하게 대해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외아들로 부모 사랑만큼은 넘치게 받았지만 정말이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판잣집이나 다름없는 집에서 세 식구가 살았다는데 특히 한겨울 한파는 끔찍했었대요. 저도 힘들게 살았고 그 옛날 겨울 추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인데 남편은 저보다도 훨씬 더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어디서 버린 것을 주워왔는지 얻어왔는지 모를 낡은 난로가 하나 있었지만 뗄 연료가 늘 귀해서 난방이라고는 없는 불씨 하나 없는 방에서 세 식구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서 꼭 끌어안고 잤다고 해요. 서로 호호 입김을 불어주면서 말이에요. 냉기가 가득한 공간이라 하얀 입김이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 입김을 불어준다고 해봐야 잠깐 따뜻한 기운이 전해지려다 마는 정도였겠죠. 남편이 가끔 해주는 그 옛날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지경이었어요. 고생도 고생이지만 세 식구가 함께 그 시간에 버티면서 마음을 나눴던 이야기는 감동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남편은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 씀씀이를 보고 늘 많이 배우며 살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 남편은 기술 하나는 꼭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들을 전전하다가 정착한 게 중국집 주방이었어요. 주방장 보조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언젠가는 자기 식당을 내겠다는 희망 하나로 정말 열심히 일했죠. 희망이라는 건 대단한 힘을 가진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 근처에 희망장터라는 게 열리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다들 이것저것 들고 나와 파는 벼룩시장 같은 거였어요. 뭐 대단한 구경거리가 있는 시장도 아니고 엄마가 뭘 잘 사주지도 않으셨지만 거길 따라다니는 게 그렇게 좋았고 그때부터 희망이란 단어가 가진 힘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한 저희 부부는 희망이라는 큰 그림을 생각하며 당장의 고생도 행복이라 생각하며 의지해서 살았어요. 아들 하나 낳아 키우며 살았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남편은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자기 식당을 열게 됐어요. 동네 작은 주방집이었고 그마저도 무리해서 문을 연 거라 장사가 안 되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는데 다행히 장사가 제법 잘 됐어요. 이만하면 단골 장사만으로도 벌이가 꽤 괜찮다 하며
언제쯤이면 빚도 다 갚고 집도 사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어느 잡지사 기자가 다녀가며 기사를 너무 잘 써줘서 그게 입소문을 제대로 타기 시작했고 한 달치 예약이 언제나 꽉 차는 대박집이 된 거예요. 처음엔 정말 실감이 안 났는데 돈이라는 게 그렇게 모이는 거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없이 살았지만 돈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막상 돈이 생기니 돈이 좋긴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보, 나 정말 내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사람은 참 간사한 게 많나 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시장에서 장 볼 때 하나 담을 때마다 10원 단위까지 머릿속으로 돈 계산해가며 사는 거 그것만 안 해도 될 정도만 되면 참 좋겠다 그랬거든? 근데 나 이제 물건 살 때 얼마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장바구니에 담는다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풍족해진 만큼 여유가 생긴 게 좋긴 좋아. 그래, 맞아. 돈이 절대 우리를 구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주는 자유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어. 괜히 돈이 좋긴 좋다는 말이 있겠어? 사람 다 비슷한 거지 뭐. 그러니까 말이야. 돈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싶었고 돈이 없어서 오히려 더 끈끈해진 것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돈 있으니까 그 덕분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도 참 좋구나 싶어. 이게 다 당신이 잘 버텨주고 나한테 용기도 주고 그랬던 덕분이지. 무슨 소리야. 당신이 우리 가족 위해서 수고해준 덕분이지.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고민 없이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남편도 저도 어릴 때 해보지 못해 한이 맺힌 게 많았으니 아들한테만큼은 그런 것들 다 시켜주고 싶었던 마음도 컸어요. 남편이 어릴 때 자전거가 그렇게 갖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자전거 골라주던 날 아들보다 남편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제가 자라던 시절엔 다들 어렵게 살았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해서 갖지 못하는 서러움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니었던 거죠. 하물며 저희가 아들 키울 때는 경제가 한창 선장할 때라 돈 있고 마음만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그야말로 차고 넘쳤던 것 같아요. 이제 돈 걱정 없이 아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줄 수 있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지만 결국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가족의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말자 다짐하며 지나온 힘든 날을 남편과 함께 위로하고 축하하고 다짐했어요. 또 돈 좀 벌었다고 초심 있는 장사꾼은 되지 말자며 식당 일도 더욱 열심히 했죠. 장사가 잘 되면 자연스레 저도 식당에 나가 일을 했으니 저희 부부는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어요. 식당이랑 집이 가까워서 제가 수시로 오가며 아들 밥이랑 간식 같은 것들 챙기고 살핀다고 해도 아들에게 주고 싶은 만큼 사랑을 다 주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하고 속이 아파서 물질적으로라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남들보다 더 꽉꽉 채운 하루를 보내는데도 하루하루는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식당 정리하고 나면 그제야 온몸이 천근만근인 게 느껴지고 집에 도착하면 퉁퉁 부은 다리 탓에 얼른 눕고 싶었지만 늘 아들 방부터 들여다봤어요. 혼자 있는 아들을 보면 마음이 어찌나 짠하던지요. 시간이 없어서 해주고 싶은 것들 못 해주는 만큼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했어요. 뭐든 배우고 싶다고 하면 최고로 좋은 학원이나 선생님 골라서 보내줬고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도 늘 최고로 좋은 걸로 고심해서 마련해줬죠. 그게 저희 부부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이었고 아들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고 했던 것 같아요.
없이 자란 저희 부부의 한풀이 같은 면이 없진 않았겠으나 그래도 그 모든 것은 아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한 것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독이 된 걸까요?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들 담임선생님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학교로 와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아채고 서둘러 갔어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은 팔짱을 낀 채 삐딱하게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울상을 짓고 있는 같은 반 친구 그리고 저보다 먼저 도착한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담임선생님은 한숨을 내쉬면서 제게 상황 설명을 했어요. 어머니, 오늘 진석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는 바람에 자동 연필깎이요. 선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쟤 때문에 다 깨졌다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진석아, 정말이니? 사실이야? 네가 친구 물건을 던졌어? 그게 뭐? 그까짓 거 뭐 얼마나 한다고.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저것 보세요.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과는커녕 계속 저런 식의 말만 하고 있다고요. 뭐? 진석아, 너 어떻게 왜 그랬니? 응? 사과도 안 했어? 저 자식이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시끄럽게 떠들잖아. 듣기 싫어 죽는 줄 알았어. 그렇다고 친구 물건을 그렇게 던지는 게 어딨어. 너 정말 너 안 그러잖아. 친구한테 얼른 사과부터 해.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사과만 하라 그래? 몰라. 엄마가 빨리 새 걸로 더 좋은 걸로 하나 사줘버려. 아들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싸늘해진 분위기 속에 피해 학생은 억울하고 분해 죽겠다는 듯이 씩씩거리고 그 아이 엄마는 자기 아들 달래며 제 아들을 매섭게 노려보다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기도 하더군요. 저는 정말이지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 담임선생님이 지친 얼굴로 제게 하던 말을 계속했어요. 어머니,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진석이가 이런 식으로 친구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아이들이 지내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싸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진석이 같이 이런 식의 태도는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애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맨날 싼 것만 쓰다가 어쩌다 새 거 하나 샀다고 아주 신이 났냐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너희 부모랑 달리 우리 부모는 그런 거 얼마든지 사줄 수 있으니까 새 거 사주겠다고 말이에요. 그 연필깎이 제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건데 그래서 얘가 얼마나 상심이 큰 줄 아세요? 이게 물건 하나 새 걸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요. 그런 소중한 물건이 그렇게 됐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진석아, 얼른 친구한테 사과해.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엄마가 더 좋은 걸로 사주면 되잖아.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석 어머니. 진석이 제가 지금 저렇게 생각한다는 게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닌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남편과 저는 아들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고 또 저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아들한테 부족함 없이 해줄 수 있는 부모라는 것이 너무 뿌듯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해준 결과가 이런 거라뇨. 저는 할 말을 잃고 아들을 쳐다봤어요. 우리 아이가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안한무인으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태도. 원하는 건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자만. 사과도 할 줄 모르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친구를 깔보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
그 모든 게 저와 남편이 만든 결과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와 남편은 몸이 피곤해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 못지않은 충격을 받았고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에 긴 한숨을 번갈아 쉬었죠. 우리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하려고 없는 거 없이 다 해줬는데 그게 오히려 아들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 부부에게 상처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감상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아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많은 생각을 나눴어요. 풍족하게 지원해주면 그만큼 넓은 아이가 될 줄 알았더니 원하는 것을 쉽게 얻는 것에만 익숙해진 거잖아요. 책임감이나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같은 것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사실 그런 건 자연스럽게 당연히 갖게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남편도 저도 그렇게 자랐으니 아들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시절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거라고 인정해야 했어요. 학교에서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집에서 태연하게 게임을 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이는 아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돈이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나눠야 한다는 걸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제 말도 남편 말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아들을 보며 저희 부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아들에게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을 다 주지 않겠다고. 정말 소중한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아들과 함께 저희 부부도 진짜 부모 역할을 배우고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일 먼저 남편 식당에 나가는 것부터 그만두기로 했어요. 제가 없으면 남편이 훨씬 더 힘들어질 테고 새로 사람을 쓰는 것도 보통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아들이 평생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보다 시급한 일은 없었으니 전업주부로 들어앉아 온전히 아들에게만 집중해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할 것들을 더 늦기 전에 가르쳐야 했죠. 아들은 처음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걸 갑자기 시키냐고 반발하고 못 견뎌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엄한 얼굴로 아들을 단호하게 대했어요. 밥상 차리는 걸 돕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늘 차려진 밥만 먹던 아들에게 수저를 놓고 반찬을 나르고 밥을 다 먹고 난 뒤에는 빈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는 것도 스스로 하게 했어요. 아, 정말 아침에도 이걸 다 하라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10분, 아니 5분만 일찍 일어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야. 엄마는 너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 다 하는걸? 그건 원래 엄마가 하는 일이잖아. 아빠 식당에 나갈 때도 엄마가 다 하던 건데 이젠 아빠 식당에도 안 나가면서 뭘. 그래. 엄마는 엄마 할 일을 하고 너도 이제 네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동안은 엄마가 다 해줬지만 이제 우리 아들도 다 컸으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앞으로는 네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거야. 처음엔 밥을 휘휘 젓고 그릇을 탁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는 등 투덜거리며 불만을 드러내던 아들이었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억지로라도 하게 하니 따라할 수밖에요. 그리고 돈의 가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그냥 주지 않기로 했어요. 뭐라도 용돈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자잘한 집안일이나 심부름, 아빠 안마하기 같은 것들을 해야만 그에 상응하는 용돈을 줬어요. 그건 역시 아들은 처음엔 불만이 가득했지만 용돈을 받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하나씩 저와 남편이 시키는 것들을 했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용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키도록 했어요. 저는 일부러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 다니며 물건을 고르고 값을 치르는 것도 직접 해보게 하면서 돈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하려는 시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저도 같이 공부하며 아들과 함께 변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제일 질색했지만 상담 치료 같은 것도 받으러 다녀보고 말이에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심을 투자한 만큼 아들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선생님들께도 모범생 소리 듣는 아이가 됐답니다. 저희 부부는 그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다 싶었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속 썩이지 않고 대학 진학도 했으니 뭘 더 바랄까요? 그런데 대학생이 된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를 보고 아들이 정말 잘 자랐다고 생각했지 뭐예요. 처음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기에 사실 조금 긴장이 됐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떤지 잘 모르기에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혹시 너무 가볍거나 철없는 아이면 어쩌나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인상부터 의외였던 거예요. 그 아이는 화려하게 꾸미진 않았어도 단정하고 차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옷차림뿐만 아니라 그 태도가 젊은 아이답지 않게 의젓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어요.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있었고 말을 할 때도 눈을 피하지 않고 문장을 끝까지 잘 맺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남다른 아이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못 하나 비싼 물건을 지니지 않았어도 그 자체로 빛이 나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첫인사를 나눈 후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더 궁금해졌답니다. 아들, 여자친구 정말 괜찮은 아이 같더라.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닌데? 그렇지. 엄마 눈에도 그렇지. 진짜 괜찮은 애야. 뭔가 달라. 엄마도 좋아할 줄 알았어. 그래. 확실히 요즘에 같지 않고 달라 보였어. 엄만 그게 참 마음에 들어. 이런 거 물어보면 실례인가? 부모님은 뭘 하셔? 그게 사실 부모님이 안 계셔. 에이, 이건 점수 좀 더 따고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감점되는 거야? 아니야. 엄마가 예민한 문제를 너무 빨리 물어봤나 보네. 조금 놀라긴 했어도 감점이라니. 엄마 그런 사람 아니다. 자란 환경 때문에 다르게 보진 않을 거야. 걱정 마. 다행이다. 사실 걔도 그걸 제일 걱정하고 있거든.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잘 자랐다는 게 더 대견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해. 엄마 말 여자친구한테 꼭 전해줘. 알았지? 엄마,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진심이야. 아들에게 체면 차리려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게 맞아요. 좋은 사돈들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딸 하나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좋겠다 싶었다고요. 제가 너무 앞서갔죠? 그럴 정도로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이후로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아들 여자친구와 저는 조금 더 가까워졌고 이후로도 둘이 예쁘게 잘 만나더니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반기며 축복했어요. 저도 제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저희 집 며느리가 된다는 게 제 아들의 아내가 된다는 게 마음이 놓이고 좋았죠. 하나뿐인 아들 결혼시키면서는 돈 아끼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이러려고 돈 번 거죠. 그동안 아들 키우면서 저희 부부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지만 결혼시킬 때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돈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응원이자 선물이잖아요. 게다가 며느리는 친정이 없는 아이니까 제가 며느리 친정엄마 역할까지 해주며 딸 가진 엄마 기분도 한껏 낼 작정을 했던 겁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주고 싶은 생각이었고 남편 생각도 같았어요. 결혼식을 위한 것들부터 신혼집 꾸미기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세심하게 살폈고 며느리도 저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제법 살갑게 굴어주는 것이 고맙고 예뻤죠. 자잘한 가전제품 같은 것들은 저희들 둘이 다니면서 고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라고 했는데도 며느리는 저랑 다니며 제가 골라주는 게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웬만한 것들로 고르려고 해도 제가 고집해서 가급적 최신형으로 사용하기 편하고 효율적인 것들로 골라주려고 했어요. 저도 살림하는 사람이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편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어느 날엔가는 며느리가 슬쩍 제 팔짱을 끼던데 그게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이제 딸 가진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럽다 했지 뭐예요.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결혼 준비하러 다니면서 팔짱 끼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딜 가나 모녀지간 소리 듣는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며느린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다 떠나서 우선 놀랐어요. 똑 부러지는 며느린 회사에서도 일을 잘한다고 들었고 나름대로 욕심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으려나 싶어서 데리고 얘기도 해봤는데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족 없이 자랐기 때문에 빨리 아이도 낳고 싶고 아이 기르면서 가정적인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며느리가 가진 능력이 아깝다 싶으면서도 그 말이 또 기특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딸 가진 엄마가 된 기분 만끽하며 며느리를 딸이라 생각한다고 믿었는데 정작 제 아들 내조하며 가정적인 아내로 살고 싶다고 하니 며느리 아깝다는 생각보다 기특하다는 생각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더 잘해주려고 했죠. 그렇게 애들 결혼시키고 알콩달콩 사는 걸 보니 더 바랄 게 없었고 무엇보다 아이를 빨리 가질 거라고 했으니 금방 손주 소식도 들려줄 줄 알았는데 어째 소식이 통 없긴 했지만 애들에게 부담 주면 안 되니 별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아들 며느리가 저녁에 들르겠다고 하길래 남편과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나 보다 하며 손주 소식 들려주는 줄 알고 한껏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남편한테 하는 겁니다. 결혼한 지 1년 조금 더 지났을 때였는데 아들이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남편한테 사업자금 투자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솔직히 저도 그 얘기에 선뜻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이 반반의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건 남편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의욕이 있고 야망이 있다는 건 좋지만 아직은 경험도 부족한데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냐? 요즘 온라인 유통이 대세잖아요. 저도 그쪽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이미 아이템도 다 정해놨고 전 마음 굳혔어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온라인 사업? 그거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싶어서 엄마는 걱정이 되네. 엄마, 그러니까 아이템을 잘 잡아야죠. 해외 직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선별해서 소개하고 좀 해보다가 반응 좋은 브랜드는 아예 제대로 계약을 할 생각도 있고 그렇게 사업을 키워나가고 싶어요. 엄마 말처럼 그게 얼마나 치열한 시장인데 그렇게 쉽게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다.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차별화하려면 아무래도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해서 그래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글쎄다. 우선 사업 계획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가져와 봐. 네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분석해서 나를 설득해 보란 말이야. 아버지, 제가 투자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뭘 그렇게까지... 믿어주세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투자하시는 거라고요. 수익금도 다 챙겨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계획서를 가져와 보란 말이다. 시작부터 그렇게 얼렁뚱땅 하려는 걸 내가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겠니? 아버지, 이게 시장이 워낙 빨리 변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는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보여드리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자료로 탁 보여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감 하나 믿고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뛰어들겠다는 게 아니냐?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는 투자 못한다. 아들,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렇지만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러다 좋은 시기 다 놓쳐요.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게 그런 게 아니다. 나도 내 식당 내기 전에 남의 식당 주방 보조로 고생하며 일한 기간만 10년이 훌쩍 넘는다. 그러고도 식당 낸다고 대출 받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아버지는 지금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제가 하려는 사업에 안 맞아요. 시대가 다르다고요.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분명히 있는 거야. 내가 식당 시작할 때 나는 내 손으로 다 했어. 어느 누구 도움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은행 빚낸 거 그거 갚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일했지. 아버지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저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사업을 시작할 생각만 하지 말고 잘 안 됐을 경우도 생각해 봐야지. 만약 실패하면 내가 투자한 그 돈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실패요? 아버지, 전 실패 안 해요. 왜 실패할 생각부터 하면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자신이 있는데요? 자신감만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실패하겠니? 다들 성공하지. 그런데 너도 봐라. 현실에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아.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시작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저더러 계속 이렇게 월급쟁이로 살라는 말씀이세요? 아들, 진정 좀 하고 아버지 말씀을 생각해 봐. 우선 회사 다니면서 경험도 좀 쌓고 잘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고 해도 시작부터 부모 돈으로 하겠다는 건 다른 얘기야.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못 믿으신다 이거 아니에요. 됐다고요. 저 혼자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은 그렇게 화를 내며 돌아가 버렸고 아들이 사업자금 이야기를 하는 내내 한마디도 거들지 않고 듣고만 있던 며느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을 따라 나가더군요. 남편이 너무 단호하게 말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저 역시 남편과 생각이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지원해주면 아들이 정말 사업의 무서움 같은 걸 모를 것 같아서 그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로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지만 당장은 아들은 도와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도와줄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저희 생각에 아들은 아무래도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자기 사업을 해낼 정도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거든요. 자금력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경험을 더 쌓고 안목을 기르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러나 그 일로 남편과 크게 부딪힌 아들은 실망이 컸는지 발걸음을 끊어버렸어요. 결혼하고 분가에 살면서도 별일 없을 때도 자주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가곤 했는데 특별한 일이 있는 집안 행사에도 오지 않으면서 불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도 며느리만큼은 혼자서라도 와서 할도리를 하려고 했고 아들 변호하는 말을 하며 남편과 아들 사이를 중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좀처럼 틀어진 부자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없었고
아들은 저와도 교류를 하려고 하지 않았으니 저로서도 달리 해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들은 남편이 투자를 해주겠다는 소리라도 해야 발걸음을 할 작정인 것 같았고, 저희 부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바꿀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저희 부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주길 바란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리고 빨리 손주 소식이 들려와 손주를 매개로라도 이 관계가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울면서 달려와 아들의 유서를 꺼내놓는 거였습니다. 자다가 깨보니 분명 옆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없어져서 찾으니 서재 책상에 그 유서 봉투를 올려놓고 어디론가 가고 없다는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들이 갈 만한 곳들을 찾아 나서려는데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아들은 인천 앞바다에 신발과 지갑이 들어있는 윗도리를 남겨놓고 투신을 했다는 황망한 이야기였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을 해달라,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어지지가 않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남편과 며느리가 대신하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 우리 아들이 왜... 그 짧은 순간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바닥이 한없이 꺼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심장이 오그라들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정신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을 쥐어뜯으며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 일은 분명히 제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현실이었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아들의 유서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아들은 혼자서 사업을 벌이려고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썼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엄청난 빚만 지게 됐고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니 마지막으로 그 돈만큼은 자기 대신 갚아달라며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난 겁니다. 하늘도 무너지고 제 억장도 무너져 내렸어요. 그놈의 사업자금 대주고 말걸. 그 돈 때문에 아들이 제 목숨을 버렸단 생각을 하니 말할 수 없이 참담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아들 빚을 대신 갚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떠난 후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는 것이 그저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도 큰 충격을 받았고 저를 보는 것도 무척 힘들어했죠. 저를 보면 제 아들이 생각날 테니까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며느리를 보면 제 아들 생각이 더 사무쳤으니 그렇게 서로 상처를 덜 받기 위해 자연히 거리를 두며 멀어졌고 2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견디고 버티나 싶은 마음에 한숨부터 났는데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에도 시간은 잘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기일을 지내며 시간의 무상함도 느끼고 그러고 나니 며느리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며느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며느리가 먼저 찾아와 주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 번 생각이 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실로 오랜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죠. 며느리 생일이나 그런 날 가끔 문자는 하곤 했어도 전화를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야속한 신호음만 갈 뿐 연결이 되지 않으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더 마음이 급해져서 결국 며느리 집으로 찾아 나서게 된 거예요. 며느린 신혼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아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작정 찾아가 벨을 눌렀는데 응답이 없었고
설마 말도 없이 이사라도 갔을까 하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애들 신혼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다고 며느리가 이 집을 그대로 두고 다른 집을 마련할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 연락이 없어도 며느리가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조바심 내지 않으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집에도 없는 것 같으니 갑자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불안한 마음에 배를 몇 차례나 더 누르고 문을 두드리기까지 하니 옆집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나와보신 거죠? 죄송합니다. 아, 네. 그건 괜찮은데, 근데 누구세요? 아, 네. 여기 제 며느리가 살아요. 한참 만에 온 거긴 하지만 이사 오셨나 봐요. 제가 알던 분이 아니시네요? 아, 새댁 시어머니 되세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아주머니 아들 내외 며칠 전에 여행 간다고 커다란 가방 들고 나가던데요? 네? 저희 아들 내외라뇨? 지금 둘이 어딜 가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어디 좋은 곳에 가는지 한껏 들떠서 가는 걸 분명히 봤고 인사도 했는걸요? 이게 다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경악할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아들 내외라니. 그럼 며느리가 이 집에서 누군가와 같이 살고 있단 소리일까요? 그 사이 누구 좋은 사람이라도 생겼단 말인가? 아무리 그래도 제게 말 한마디 없이 제 아들과 살던 제 남편 명의의 집에 다른 남자를 들여 부부처럼 살고 있다니. 며느리에 대한 실망과 분노, 배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 집 앞에서 잠복을 했고 3일째 되던 날 더욱 믿기 힘든 광경을 마주하고 순간적으로 하늘이 핑 돌며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더군요. 잠복을 한답시고 3일 내내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으니 몸도 약해진 상태였을 텐데 그런 정신적 충격까지 받았으니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병원 침대에 한가지게 누워있을 처지가 아니잖아요. 응급처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사바늘 뽑고 당장 며느리에게 달려가야 했습니다. 다른 남자 들여 살림까지 차려 사는 며느리였으니 제가 배를 누른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란 생각에 며느리 집으로 음식 배달 주문을 했어요. 배송 요청 사항에 반드시 배를 누르고 음식을 직접 전달해달라는 메모를 해두고 며느리 집 현관 아래 계단에서 몸을 숨기고 기다렸죠. 제가 요청한 대로 배달기사는 배를 눌렀고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오는 순간 저는 그대로 뛰어들어 그 문 박차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좀 전에 본 그것은 망령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다시 내 눈으로 제대로 확인을 해야지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살고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던 거예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보다도 더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바다에 몸을 던졌다던 그 아이가 제 눈앞에서 멀쩡히 서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며느리와 함께 아주 세련되게 잘 차려입은 옷차림에 반지르르한 얼굴로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엄마,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오랜만이라고? 네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긴 하니? 이게 대체 다 무슨...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게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힘들었다고? 힘들어서 죽는 척을 해? 유서까지 남기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네가 그런 짓을 하고도 이렇게 멀쩡하게 잘만 지내고 있었구나. 네가 사람이니? 엄마 몰라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나 진짜 죽고 싶었다고. 진짜 죽으려고 하다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 덕분에 빚도 다 갚았고 나도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된 거잖아요. 곧 찾아뵈려고 했어요. 어머니, 이 사람 정말 힘들었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긴 했지만 저희도 마음이 편하기만 했던 건 아니고 진짜 곧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어쩌다 보니 네 남편이 죽은 척을 하고 어쩌다 보니 우리한테 돈을 받아내고 어쩌다 보니 그 돈으로 호화롭게 여행이나 다녔다는 거냐? 여행... 그건 저희도 너무 지쳐서 힐링이 필요해서. 힐링? 너 지금 힐링이라고 했니? 내가 정말 어이가 없으니 이런 상황에서도 헛웃음이 터지는구나. 엄마, 뭘 그렇게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고 그래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는데 사는 것처럼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혀서 네가 죽었다는 소리에 네 아버지랑 나는 한순간에 폭삭 늙어버렸어. 아버지 몸이 얼마나 안 좋으신지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네 뒤를 따라가고 싶었어. 네 유서 붙잡고 밤마다 네 아버지랑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그런데 네 놈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우리한테 뜯어낸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고 뭐? 힐링? 엄마, 그렇다고 이렇게 화를 낸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앞으로 제가 잘하면서 살 테니까 두고 보세요. 앞으로 두고 볼 것 없다. 네가 강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네가 그렇게 네 가짜 죽음을 만들어냈을 때 그때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거야. 저는 뻔뻔한 아들 며느리의 태도에 기가 막혔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더 이상 제 아들을 제 아들이라 생각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눈물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할 아들마저 없어진 것이 한스러워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실망, 어떤 보편적인 믿음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에 대한 감정 같은 거였어요. 아들은 남편이 사업자금 지원을 해주지 않자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뭔가를 해보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빚만 지게 되는데 사업자금 지원도 안 해주던 남편이 빚을 갚아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온갖 궁리를 하다가 그런 끔찍한 일까지 벌인 것인데 정말 더 기가 막힌 건 실제 진 빚보다 훨씬 많은 돈을 유서에 남겨 큰 돈을 받아내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그렇게 큰 돈을 유서에 남긴 거죠.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 돈을 만들어 며느리에게 빚 갚으라고 줬던 건데 그것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이렇게 잘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아들이 그깟 돈 때문에 떠난 줄 알고 가슴을 찢으며 살았고 남편과 저는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채 살았어요. 살아있는 것까진 그래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니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제가 알던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돈을 받아내기 위해 죽음을 가장하고 빚을 갚는 걸로도 모자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큰 돈을 유서에 남겨 남편이 피땀 흘리며 일해서 만든 돈으로 여행을 다니며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얼굴로 그 모든 일들은 이미 끝난 일이란 말하며 앞으로 잘하겠다는 아들, 그건 제 아들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남편 역시도 이번에도 저와 생각이 같았어요. 애지중지 키운 아들,
부족함 없이 채워주려고 다 해주다 그게 독이 됐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아들이 바른 생각을 갖고 자랄 수 있게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제법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끝난 일로 치부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 앞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듯 할 말 하던 아들. 어쩌다 제 손으로 그런 괴물을 키운 것인지 제 가슴을 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제 탓을 하며 두고 볼 순 없죠. 며느리도 제가 알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똑 부러지는 게 아니라 돈독이 오를 대로 오른 아이라는 걸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인생 헛살았나 싶고 제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싶었어요. 애초에 저희 집 경제력을 보고 제 아들과 결혼한 데다 이 모든 일을 아들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아이였는데 말입니다. 참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지만 자식을 그렇게밖에 키우지 못한 것에 비할까요? 저희 부부는 아들을 더 이상 저희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며느린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요. 사기 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이 피해 금액에 크게 좌우된다고 하던데 가짜 유서를 통해 아들 며느리가 저희 부부에게 갈취한 돈은 정말이지 만만하지 않은 금액의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법대로 하겠다며 고소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아들 며느리는 가족끼리 무슨 법적 대응이냐 하며 콧방귀를 뀌더군요. 아마도 저희 부부가 겁을 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던 모양인데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빼앗아간 돈까지 모두 변제해야 하며 징역살이까지 해야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되자 그때서야 허겁지겁 우리를 찾아오더니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한 번만 봐주세요. 감옥에 가면 정말 끝이에요. 저희 인생 다 망가진다고요. 그러니 제발. 이제 와서 그런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 이제 와서 그렇게 울 거면 바다에 뛰어내렸다 소리를 할 게 아니라 그때라도 그 각오로 정신 차려 살았어야지.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이젠 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으니 의미 없는 소리 그만하고 돌아가라. 나는 아들 없다고 산지 한참 됐다. 앞으로 잘하고 살든 말든 우리는 상관할 생각도 없으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엄마, 아버지,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말은 네가 할 말이 아니지 않니? 우리는 더 할 말 없고 듣고 싶은 말도 없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법정에서 해라. 이렇게 얼굴 보고 마주하고 있는 것도 안 하고 싶어. 돌아가. 실형은 확실하다고 하더니 징역 3년형을 받게 됐고요. 아들 며느리의 기망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회수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들이 이미 빚 갚고 놀고 먹는데 많은 돈을 썼으니 그 돈을 다 갖고 있지도 않았으니 가진 한도 내에서 갚고 나머지는 징역을 살고 나와 갚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가 합당한 벌을 받게 되어 정말 잘 됐다고 생각했지만 아들 잘못 키운 제가 죄인이란 생각으로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제 잘못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 마지막 법정에서 보인 아들의 뻔뻔한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저희 부부에게 아무리 사정해도 될 것 같지 않고 판결도 불리하게 날 것 같으니 정말 독만 남아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하더군요.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아들의 태도에 저는 아들을 완전히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이미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포기했다 했지만 그래도 그게 제 마음처럼 되지 않아 저대로 힘들었던 건데 그 순간 완전히 정말로 포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아니라고 다 내려놓고 나니 죄책감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저의 노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었던 것인지, 물음표 투성이었으나 더 이상 그런 생각에 갇히지 않으려고 해요. 남편과 저는 자식 없는 셈치고 저희가 가진 것들을 값지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들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할 거예요. 여행도 다니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 가진 분들이시라면 제 이야기 들으며 정말 한숨을 많이 쉬셨을 것 같아요. 제 심정을 공감하며 알아주시는 여러분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들 덕분에 힘 얻어서 저는 앞으로 한숨 안 쉬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렇게 다 털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숨 쉬는 일 없이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